안녕하세요. 올로반 NFL 김민준. 이재경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NFL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1주차 경기들에 대한 리뷰로 이제 돌아왔는데요. 어, 참 그 오랜만에 풋볼을 보다 보니까 이게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좀 쉽지 않았던 한 주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회사에 좀 큰 프로젝트가 끝나서 약간의 후유증을 좀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차 때 뭐 약간 준비가 좀 미흡했던 게 있지 않았나? 약간 우려는 드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것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개막전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캔자스시티 칩스가 이제 개막전을 치렀었는데 이 경기가 또 썬더스톰 때문에 경기 시작이 1시간 정도 딜레이가 됐었거든요. 이 경기에서 27대 20으로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시즌 이제 AFC 챔피언십 게임의 리매치였죠. 개막전이기도 했습니다만 이 경기가 이제 이 AFC 챔피언십 게임의 리매치였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 경기를 2억 8,900만 명 정도가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음, 역대 개막전 최다 뷰어십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그만큼 이제 패트릭 마홈스라는 이제 현재 NFL을 대표하는 스타, 그다음에 이제 그 칩스를 가장 위협할 수 있는 이제 후보들 중 하나인 레이븐스와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긴 오프 시즌이 끝나고 이 많은 풋볼 팬들이 또 풋볼을 보기 위한 또 그런 갈증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좀 좋은 지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음. 결과는 다시 한번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죠. 근데 승부는 사실 이제 발가락 차이로 갈렸습니다. 이 경기 막판에 한 5초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제 스냅을 받고 이 라마 잭슨 선수가 이제 포켓을 뚫고 들어오는 선수들을 피해서 한 바퀴 돈 이후에 엔드존에 있는 이제 아이자 라이클리에게 패스를 던졌는데 아이자 라이클리가 엔드존에 공을 잡고 떨어지면서 처음에 이제 터치다운으로 기록이 됐는데 오른발이 라인에 살짝 걸린 게 이제 그 느린 그림으로 다시 잡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터치다운이 인컴플릿으로 번복이 되고 시간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그대로 끝이 나게 됐는데 정말 그 발가락 끝마디 한 마디 정도 차이로 이제 그 엔드존을 벗어나서 인컴플릿이 됐기 때문에 볼티모어 레이븐스로서는 굉장히 좀 아쉬웠을 그런 경기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개막전에 이제 패배를 거둔 것은 좀 아쉽지만 레이븐스도 이번 시즌 자신들의 전력이 여전히 좀 강하다는 거를 그래도 보여줬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2주차부터는 뭐 그래도 승리를 좀 많이 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뭐 두 팀 모두 이제 각자의 스타일대로 또 좋은 경기를 했고 워낙 좀 수준이 높고 재밌는 경기였기 때문에 어 물론 이제 좀 페널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그 안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칩스를 싫어하지 않으신다면 꼭 한번 이제 보시기를 이제 권해 드리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 경기를 통해서 이제 패트릭 마홈스가 칩스 프랜차이즈 역대 최다 패싱 야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음. 종전 기록이 여기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시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통해서 패트릭 마홈스가 칩스의 프랜차이즈 역대 최다 패싱 야드 신기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종전 기록이 이제 랜 도슨의 28,507야드였는데요. 이 기록을 넘어서 이제 칩스의 최다 패싱 야드 기록을 갖게 된 패트릭 마홈스가 되겠고요. 브레이디의 기록까지 이제 한 6만 야드 조금 이제 넘게 남았습니다. 근데 음,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제 마홈스도 저희가 꽤 오래 봤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아직 패싱 야드가 3만이 안 됐다라는 게 참 이 NFL 역대 최다 패싱 야드 신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마홈스가 뭐 은퇴가 다다른 시점에 이제 뭐 브레이디의 기록을 위협할 수 있을지 혹은 뭐 경신을 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은 먼 얘기지만 저희가 이렇게 좀 마일스톤을 하나씩 쌓아갈 때마다 또 언급을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칩스의 올해 1라운더 제이비어 워디가 많은 터치는 없었습니다만 눈에 띄는 활약을 해주면서 또 데뷔전에서 터치다운까지 기록을 했죠. 21야드짜리 러싱 터치다운 하나, 그리고 이제 두 번의 캐치로 47야드의 리시빙 터치다운 하나. 뭐
터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알짜배기 활약을 해줬었던 이제 제이비어 워디였고 타이릭 힐이 가고 나서 또 제이비어 워디가 왔다는 걸 보니까 이 칩스 왕조가 쉽게 끝나지 않겠구나. 이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컴바인 40야드 대시 기록이 지금 역대 1위인 선수니까 음. 엄청난 스피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막전에서 뭐 많은 기회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적은 기회에서도 자신의 강점을 좀 확실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가 또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레이븐스 역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자신들이 왜 컨텐더 팀인지는 충분히 증명을 했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전반에 일리걸 포메이션이 4번이나 불린 점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이게 그런 거잖아요. 투매니 맨 온 더 필드 같은 반칙처럼 이게 나오면 안 되는 반칙인데 이게 연속해서 나왔다라는 건 조금 이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데릭 헨리가 이제 레이븐스의 데뷔전을 가졌죠. 근데 뭐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성기의 모습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아직 팀에 완벽히 녹아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라마 잭슨의 러싱은 뭐 여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이제 뭐 패스를 던지거나 이런 모습에서 100%의 경기력은 또 아니었다라는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 받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시즌에 두 팀이 다시 맞붙으면 이 경기의 스토리까지 엮어서 조금 더 흥미로운 대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데릭 헨리가 그 오프닝 드라이브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이제 맞지만 그것이 이제 경기가 흘러가면서 좀 유지가 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 어떤 이슈였는지는 뭐 레이븐스 자체적으로 조금 더 피드백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막전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 살펴볼 경기는 그린베이 패커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입니다. 이게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펼쳐졌던 경기였고 상파울루에 위치한 코린티안스 아레나에서 이제 경기가 열렸는데요.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서 월드컵 그리고 올림픽, 코파 아메리카의 경기가 열리기도 하는 그런 경기장입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미식 축구를 위한 경기장이 아니다 보니까 경기장 컨디션이 조금 이제 달랐나 봐요. 이제 선수들이 다른 경기보다 조금 더 많이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경기력이 나오기는 어려웠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슬로피한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글스가 이제 34대 29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뭐 저희가 기대했었던 뭐랄까 아주 좀 수준 높은 풋볼의 경기 내용은 좀 아니었다라는 이제 평가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JJ 왓이 저기 축구 선수랑 결혼을 했잖아요. 음, 예, 그래서 인제 JJ 왓이 SNS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축구 경기장의 이 피치라고 얘기를 하죠. 인제 그라운드가 어 속도와 민첩성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더 작은 몸으로 표면을 좀 미끄러지듯이 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NFL 선수들이 이 그라운드 위에서 어 밀고 당기고 하는 데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썼더라고요. 해외에 미식 축구를 전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이게 이벤트성 매치가 아니잖아요. 이게 정규 시즌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선수들에게 맞는 환경을 조성을 해 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희가 그 런던 인터내셔널 시리즈에서 이제 최근에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많이 경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경기장 같은 경우는 이 잔디를 통째로 이제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러니까 축구장과 이제 미식축구장을 이렇게 바꾸는 뭐 그런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 브라질에서는 사실 뭐 그런 기반 시설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JJ 왓의 이제 설명대로라면 이렇게 미식축구에 그렇게 적합한 잔디는 아니었다. 예,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좀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미끄러지는 것 같다. 경기장 상태가 미식 축구 경기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기장 컨디션 때문은 아니긴 했습니다만 조던 러브가 인제 경기 막판에 부상을 입었죠. 인제 검진 결과 MCL 스프레인 그러니까 무릎 내측 부인대 부상이라고 인제 결과가 나왔는데 IR까지는 안 갔다고 하니까 인제 4주 이내에 돌아올 수도 있는 정도의 부상이다. 이렇게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이제 부상에서 회복을 하기 전까지는 백업인 말릭 윌리스가 일단 선발로 나설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라이언 테너힐한테 연락을 했다 그래요.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약을 했다거나 이런 기사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일단 뭐 당장 다음 주 콜츠와의 경기는 말릭 윌리스가 선발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음. 그러니까 패커스가 이번 오프 시즌에 이제 조던 러브에게 아주 큰 돈을 안겨주면서 뭐 자신들의 이제 미래를 맡겼는데 아쉽게도 지금 첫 경기부터 좀 부상 이슈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음. 말릭 윌리스 같은 경우는 뭐 테네시에 처음으로 이제 입단할 때만 해도 뭔가 좀 폭발력을 가진 뭐 쿼터백이다라는 이제 뭐 평가를 듣기도 했지만 프로에서 주어진 기회를 결국에는 살리질 못하면서 이제 패커스로 이제 백업 신분으로 이제 온 선수란 말이죠. 네, 그래서 물론 뭐 패커스에서 다음 주에 뭐 드라마틱한 반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전까지 보여줘 왔던 커리어를 미루어 보면 패커스가 지금 원하는 뭐 역할을 해주기에는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예상인 것 같습니다. 네. 이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클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데뷔 전부터 날아다녔던 바클리였는데 이날 기록이 109 러싱 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 23 리시빙 야드에 리시빙 터치다운을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 헤드트릭을 이제 기록을 했었던 바클리였고 덕분에 이제 제일런 허츠가 이날 3개 턴오버를 내줬음에도 또 이글스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그 허츠가 이날 이제 경기장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긴 했었겠지만 그게 글쎄요. 지난 시즌 한 후반 그 연패 탈 때부터 경기력이 계속해서 좀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이거든요. 플레이오프 경기가 인제 그때 템파베이와의 경기였죠. 그 경기에서도 인제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어떤 이제 떨어져 있는 폼을 조금 바클리가 채워줄 수 있지 않나. 이날 경기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팀이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경기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자이언츠 이야기도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세이컨 바클리라는 뭐 건강할 때는 이 S급 뭐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러닝백의 등장 그리고 이제 음.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부재가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이번 1주차에는 각 팀의 뭐 경기력 그다음에 승패에 꽤나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애틀랜타 펠컨스의 경기입니다. 18대 10으로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당초 이제 피츠버그의 주전 쿼터백으로 데려왔었던 러셀 윌슨이 종아리 부상 때문에 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스틴 필즈가 러셀 윌슨보다 더 먼저 스틸러스의 디비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러셀 윌슨도 이제 못 나오게 됐고 애틀랜타가 이제 저희가 그 시즌 프리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맷 주돈, 저스틴 시몬스 같은 이제 베테랑 이 수비수들을 또 시즌을 앞두고 영입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쿼터백도 뭐 커크 커즌스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애틀랜타가 유리한 게임 양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뭐 결국에는 이제 보기 좋게 좀 빗나가고 말았죠. 예, 그래서 이날 전체적인 경기를 보면 이제 스틸러스가 좋아하는 이 로우 스코어링 게임 양상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음. 뭐 기록을 보면 두 팀 모두 전진 야드가 300야드가 되지 않았을 정도로 전체적으로는 이제 수비가 조금 더 우세한 뭐 게임 양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스틸러스는 이날 무려 이제 41번의 러싱을 시도하면서 이 공격 점유 시간을 늘리는 데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5분 이상 예, 공을 점유를 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상대 수비로 하여금 피츠버그는 지금 계속해서 러싱을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이제 심어줬죠. 이제 그러다가 이따금씩 이 저스틴 필즈가 조지 피켄스에게 딥볼을 성공시키면서 한 대씩 또 뒤통수를 때리고 예, 이런 작전으로 좀 경기에 임했던 것이 결국에는 이제 승리에 필요한 점수들을 채워 넣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인제 본프레레식 그 미식 축구와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죠. 예. 수비에서 실점을 하지 않고 따박따박 필요한 점수만 따겠다. 약간 이런 느낌의 풋볼인데 역시 이제 그 부분이 가능한 건 이제 TJ 와트를 앞세운 강력한 인제 스틸러스의 수비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인제 이날 턴오버를 3 개를 유도를 하면서 피츠버그가 훨씬 더 좀 수월하게 경기를 끌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날 이제 피츠버가 18점을 냈는데 이게 3 곱하기 6, 6개의 필드골로만 이제 만들어낸 득점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
키커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크리스 보스웰이 이제 6개의 필드골을 모두 성공을 했는데 뭐 성공한 개수도 인상적이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50야드 이상의 필드골이 무려 3개나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키커의 활약을 평소에 조명한다는 것이 좀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경기는 확실히 좀 보스웰이 승리에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는 이날 또 이제 오라인이 버텨주질 못하면서 커즌스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경기를 해야 했던 그런 게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실망스러운 애틀랜타 데뷔전을 치렀었던 컬 커즌스였는데 모션을 하던 이제 타이트엔드의 몸에 이제 스냅된 공이 맞으면서 이제 공격권을 넘겨줬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도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역시 인제 그 마지막 기회에서 또 커즌스답게 인터셉션을 날리는 그런 모습이 '역시 커즌스는 커즌스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 비전 로빈슨이 이날 그 공격의 거의 한 50% 정도를 담당을 했었거든요. 이게 뭐 러싱에서도 리시빙에서도. 그런데 이 의존도가 높았던 것과 별개로 이게 아웃풋이 좋게 나왔느냐? 사실은 그러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카일 피츠나 드레이크 런던 이런 선수들이 좀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격이 훨씬 더 단조로워져서 스틸러스가 수비를 하기에는 훨씬 더 편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도 좀 보입니다. 음. 그래서 비잔 로빈슨의 체력은 체력대로 쓰고 공격은 좀 잘 안 풀리고 이제 그랬던 게임 양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뭐 제가 이제 자료를 찾던 중에 뭐 어떤 이제 기사를 좀 봤는데 이 피스톨 포메이션에서는 80% 이상 러싱 시도를 하고 샷건 음 포메이션에서는 100% 패스 시도를 했다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피스톨에서는 러싱에 조금 더 적합하고 샷건에서는 패스를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것 자체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석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규칙을 따른다면 음. 이거는 이제 야구로 치면 이렇게 내가 어떤 그립을 잡았는지 좀 보여주고 뭐 공을 던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거죠. 이제 이게 그 "직구 갑니다." 하고 직구 던지는 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가끔은 이제 약간의 변형과 페이크를 통해서 음. 상대 수비를 좀 교란하고 뭐 약간의 그런 이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뭐 이런 이제 전략 전술들도 분명히 좀 가미가 되어야 하는데 애틀랜타는 좀 너무 정직하게 이제 공격을 했다라는 데이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다음 주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반드시 뭐 코칭 스태프라든가 선수단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라는 생각이 들고 뭐 몇 가지 이제 단신 뉴스들을 쪼끔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날 이제 스틸러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맡았던 인물이 이 아서 스미스인데 음. 지난 시즌까지 애틀랜타 감독을 이제 3 년간 해 왔던 인물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펠컨스에서 성적이 좋지를 않으면서 이제 스틸러스의 코치로 이제 다시 자리를 옮기게 됐는데 어쨌든 뭐 새로운 직장에서 첫 경기에서 이제 자신을 해임한 팀을 만나서 뭐 공격진이 잘해서 이긴 거는 뭐 냉정히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음. 뭐 결과적인 이제 복수에 성공을 했다. 예 요런 의미가 하나 더 있었고 러셀 윌슨이 이제 저희가 2 주차에 덴버를 만나는 게임이 이제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렸었는데 현재로서는 2 주차에도 나서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좀 무리를 하면 뭐 어떻게든 나갈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이클 톰린 감독이 지금은 좀 러셀 윌슨의 더 큰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선수 보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음. 현재까지 나오는 뉴스를 종합해 보면 '윌슨이 2 주차에도 좀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기대했던 이 재밌는 매치가 이 '윌슨 더비가 좀 불발되게 생겼다.' 요런 좀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더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러셀 윌슨의 폼을 생각을 하면 오히려 '윌슨에게는 잘 된 일일 수도 있다.' 음.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아 부상만 아니었더라도. 약간 이제 그 정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나가서 대차게 깨지는 것보다 그게 나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이렇게 이 스틸러스와
펠컨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34대 28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그 경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17대 3까지 앞서 나가는 데 성공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체급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극복을 하지 못하고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카디널스는 이 제임스 코너 러닝백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좀 커 보였어요. 근데 음. 이게 뭐 전반에는 나름 뭐 잘 통했던 면도 있었는데 후반에 가면서 코너도 결국에는 좀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었나? 예, 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애리조나의 뭐 시즌 프리뷰를 할 때도 강조를 했었지만 뭐 이번 시즌 성적을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이 괴물 리시버 마빈 해리슨 주니어가 이 카일러 머리와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지가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음. 말씀을 지금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한 경기밖에 치르지는 않았지만 이날 해리스의 기록이 타겟 3번, 음. 캐치 성공 1번, 4야드 전진 이게 다예요. 그래갖고 만약에 경기를 좀 안 보신 분이라면 이 마빈 해리슨 주니어가 뭔가 좀 뛰다가 부상으로 이제 빠져나갔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예, 뭐 당장 이 선수에게 지금 넘버원 리시버 역할을 기대하고 있던 카디널스 입장에서는 다소 좀 의아한 뭐 기록표가 나왔다? 그러니까 뭔가 성적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패스 타겟 자체가 거의 되지 않았던 거는 글쎄요. 뭐 어딘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예, 음. 그래서 실제 이제 뭐 타겟이 됐던 패스들도 살펴보면 뭐 도저히 잡을 수 없었던 이제 뭐 패스도 있었지만 그 실패한 2개 중에 하나는 사실 해리슨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위치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상 드랍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결과적으로 좀 존재감이 미미했고 실망스러웠던 데뷔전이었다라는 점에는 뭐 해리슨도 결국엔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사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카디널스 관련 기사들 이런데 마빈 해리슨 주니어 큰일 났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때도 이 선수가 그 포지션의 어떤 프리미엄을 제외하고 나면 이 선수가 전체 넘버원으로 평가를 받았던 선수였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런 선수가 보통 데뷔전에서 한 번에 캐치 4야드를 기록하는 일은 없거든요. 보통 못해도 인제 뭐 한 30-40 야드? 정말 뛰어난 데뷔전 치르면 뭐 100 야드 가까이 혹은 넘기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이게 한 번의 캐치에 4야드 전진은 글쎄요. 1 라운드 가장 먼저 뽑힌 리시버라고 보기에는 쪼끔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뭔가 이날 이 카일러 머리 혹은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공격 뭐 자체와 이 마빈 해리슨의 어떤 좀 싱크가 잘 안 맞았던 뭐 모양인지 사실 그 카디널스가 마지막 그 역전을 할 수 있었던 이 포스 다운 공격 상황에서 카일러 머리가 이제 2명의 수비가 버티고 있던 이제 그렉 도치 쪽으로 패스를 시도했다가 결국에는 이게 인컴플릿이 되면서 뭐 승리를 그대로 넘겨주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음. 다른 각도의 카메라로 보면 마빈 해리슨이 그 반대쪽에서 완벽하게 그 엔드존 근처에 와이드 오픈 상황으로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이 마빈 해리슨을 꽤 와이드하게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메라 프레임에 빌스 선수의 유니폼이 아무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세퍼레이션을 가지고 뭐 음. 사실상 거의 그냥 뭐 사이드라인에 있는 볼보이인가 싶을 정도의 그 여유 공간을 가지고 마빈 헬스이 막 손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카일러 머리의 패스가 그쪽으로 이제 시도가 되지를 않았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카일러 머리가 마빈 해리슨 쪽으로 연결을 해서 그것이 극적인 역전 터치다운 이제 끝내기 버저비터로 이제 게임이 끝났다면 그 앞선 뭐 경기 동안에 이제 부진을 완벽하게 만회하고 뭔가 역사에 남을 만한 이제 그런 드라마틱한 데뷔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뭐 망상은 해보는데 뭐 음. 현실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예, 그래서 어 뭐 아직
데뷔전 한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으니까 뭐 마빈 헬슨이 이제 뭐 벌써부터 뭐 애리조나에서는 안 될 것이다. 혹은 뭐 이 선수에 대한 평가를 낮춰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글쎄요. 뭐 일단은 조금 더 예의주시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 약간 이제 그 두 가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겠죠. 카일러 머리 선수가 키가 좀 작으니까 이제 오라인에 가려서 포켓에 가려서 어 마빈 해리슨 주니어가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걸 순간적으로 보지를 못했다. 그런 가능성과 막상 빌스 선수들이 막아 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까다로운 선수가 아니어서 신명호는 놔두라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마빈 해리슨 주니어를 놔두고 다른 선수를 커버를 하자 이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음,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카디널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웠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빌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사실 이제 스테판 딕스가 팀을 떠났으니까 음. 뭐 공격 파괴력 자체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날 상대한 팀이 뭐 수비 팀 기준으로 뭐 가장 전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카디널스와의 경기였기 때문에 뭐 30득점을 해냈다고 해서 이제 스테판 딕스의 공백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뭐 선언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은 돼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주 차에 이렇게 30득점 이상 해냈다는 것 자체는 물론 기분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키온 콜먼이 이제 이날 팀 내 최다 리시빙 야드를 담당을 해줬고 칼릴 샤키르 같은 경우도 이제 캐치를 하고 이거 그 몸이 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그 집중력을 끝까지 발휘해서 이렇게 손을 뻗어서 엔드존을 넘어가는 이제 그런 터치다운을 해내는 아주 멋진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스테판 딕스의 역할을 나눠서 해줘야 되는 리시버들이 나름 뭐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것이 필스에게는 좀 만족스러웠던 게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뭐 앨런 역시도 이게 두 개 러싱 터치다운을 또 기록을 하면서 또 팬들에게 인제 1 주차부터 MVP 챈트를 또 받았는데 그거는 인제 빌스 팬들 생각이고요. 물론 인제 어 실제로 MVP가 되느냐 여부를 떠나서 이런 챈트가 1 주차부터 나온다는 게 빌스 팬들이 앨런에게 얼마나 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 경기는 저희가 그 바뀐 룰 때 설명을 드렸던 이 킥오프 음. 룰과 관련해서 좀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던 게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소개를 드려보면 애리조나의 킥오프가 랜딩 존에 미치지를 못하면서 이게 이제 페널티가 선언이 돼서 이제 빌스가 40야드부터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또 한번 볼 수가 있었고 음. 이것도 이제 달라진 부분이죠. 그리고 4쿼터에는 이 카디널스의 킥오프 리터너였던 이 DJ 댈러스가 96야드 킥오프 리턴 터치다운을 또 만들어내는 아주 그런 또 시원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국이 기대했던 좀 다이나믹한 킥오프 리턴도 만나볼 수 있었던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테네시 타이탄스와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였는데요. 24대 17로 시카고 베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가 인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유 바로 캘럽 윌리엄스의 데뷔전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드래프트 1 라운드 전체 1번으로 뽑혔던 캘럽 윌리엄스가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내용적으로는 썩 좋지를 않았거든요. 이날 인제 그 시카고 베어스가 2 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 2 개의 터치다운이 스페셜팀 하나, 수비팀에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공격팀에선 터치다운이 없었어요. 네, 공격팀은 필드골 3 개로 끝이었는데 그 필드골마저도 공격 시작 지점 자체가 상대 진영에서 시작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격팀에서 뭘 한 게 없습니다. 특히 이제 그 쿼터백이었던 캘럽 윌리엄스가 스탯상으로 보면 정말 그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그 경기 끝난 이후에 인터뷰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나는 스탯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선 사실 저 입 닫고 조용하게 저 데뷔전이 참 쉽지 않았는데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성적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기본적인 그 인터뷰의 매너잖아요. 본인이 특히나 잘 못했다 그러면. 근데 이날 패스 성공률도 50%가 안 됐고 패싱 야드가 93 패싱 야드, 러싱 야드 15 야드가 전부입니다. 뭐 물론 이제 어 이제 마홈스가 하는 것처럼 좀 역동적인 그런 플레이들을 시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은 있었습니다만 마홈스처럼 이제 정확하게 선수에게 향하는 패스들은 사실 아니었었고 이 선수도 나름 이제 트레버 로렌스 이후에 데케이드급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온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데뷔전이 이런 식이다? 이게 데케이드라는 단어에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뭐 한 경기만 놓고 이제 이 선수를 평가하기는 아직 굉장히 좀 이른 시점이긴 합니다만 일단 첫 단추는 굉장히 잘못 꿰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캘럼 윌리엄스를 비롯한 공격팀이 한 뭐 공헌도라고 하면 딱 두 개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세 개의 필드골 중에 두 번은 이제 상대 진영에서 공격을 시작했고 딱 한 번만 자기 진영에서 출발해서 어쨌든 필드골 레인지까지 이제 전진을 했던 뭐 그런 이제 필드골 득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투 포인트 컨버전을 깔끔하게 이제 성공을 했던 것. 사실 이 전체 1번 픽 쿼터백이 들어와서 이제 초반에 좀 자리를 잡는 데 오래 걸리는 이유는 지난 시즌에 꼴찌를 했으니까 내가 가장 먼저 뽑혀서 이 최약체 팀에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나는 뭐 설령 재능이 있는 선수라 할지라도 뭐 다른 뭐 오펜시브 라인이라든가 스킬 플레이어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비진 이런 쪽에서 좀 많은 약점을 드러내면서 나 혼자 어떻게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좀 많죠. 예, 근데 이 베어스의 캘럼 윌리엄스는 사실 좀 상황이 다른 게 일단 베어스가 지난 시즌 꼴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리 펜서스와의 거래를 통해서 펜서스의 꼴찌 픽을 받아와서 이제 자신들이 1번 픽을 이제 행사를 한 거잖아요. 음. 그리고 이번 오프 시즌에 베어스가 사실 굉장히 스킬 플레이어 쪽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라인업이 짱짱해요. 뭐 리시버도 그렇고 러닝백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켈러 윌리엄스가 전체 1번으로 오기는 했지만 어떤 이전의 쿼터백들과는 팀 전력이 다르다. 그래서 사실 본인만 잘하면 글쎄요. 뭐 충분히 플레이오프권 경쟁을 해볼 수도 있는 저는 전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날 물론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캐럴 윌리엄스 자체가 흔들리니까 뭐 아주 좋은 리시버, 뭐 좋은 러닝백이 있어도 공격이 그렇게 원활하게 굴러가지를 않더라.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지켜봐야겠지만 오늘처럼 해서는 좀 베어스가 쉽지 않은 시즌이 될 수 있겠다. 예, 그래서 베어스 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기긴 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차라리 뭐 1패를 하면서 시작을 하더라도 이 캘럼 윌리엄스 좀 물건인데? 라는 아, 생각을 할 수 있는 경기 내용이었다면 어쩌면 더 마음은 든든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캘럼 윌리엄스가 좀 실망스러운 경기이기는 했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 한번 지켜봐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하나를 따냈었던 그 시몬 바일스라는 이제 기계체조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의 남편이 조시 오웬스라는 또 이제 선수인데 이날 이제 펀트 블락이 된 상황에서 이 공을 그대로 리커버리를 해가지고 터치다운까지 만들어낸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음. 사실 조시 오웬스 같은 경우는 뭐 NFL 선수로서 아주 가치가 높은 선수라기보다는 사실 이 바이스의 남편으로 어떻게 보면 더 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해요. 근데 뭐 올해 그 아내도 뭐 올림픽에서 또 엄청난 위협을 한 번 더 달성을 했고 이 남편도 개막전에서 물론 이제 스페셜팀 선수기는 했지만 어쨌든 또 이런 인상적인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부부가 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았던 올해인 것 같습니다. 음. 테네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쿼터 막판까지 17대 0으로 크게 앞서던 경기를 또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결국 이제 테네시도 공격 쪽이 문제였습니다. 이날 이제 토니 폴라드가 터치다운 포함해서 이제 100야드 가까이 전진을 만들어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데릭 헨리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이 윌 리비스의 어떤 턴오버 장면들 이런 부분들이 좀 어,
타이탄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장면들이었죠. 음. 그러니까 두 번의 인터셉션이 있었는데 이제 두 개 다 아주 결정적이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음, 4쿼터 중반에 이제 한 점을 앞서고 있었던 테네시 입장에서 이제 그런 리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서드다운 상황에서 이제 상대의 압박을 받아서 거의 색을 당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색을 당하면 뭐 불가피하게 이제 펀트를 차야 되고 이제 그러면은 뭐 역전 기회를 내줄 수 있다는 리스크는 이제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앞서 한참 이야기했잖아요. 캐러 윌리엄스의 공격진은 지금 점수를 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예, 음, 4쿼터 내내.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차라리 색을 당하거나 공을 빠르게 버리는 것이 뭐 차악 정도는 되겠다. 지금 네, 상대가 공격으로 점수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냉정한 판단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 넘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든 그 패스를 연결해서 퍼스트 다운을 갱신해보겠다고 이제 공을 던졌다가 이것이 이제 픽식스로 연결이 되면서 정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흘러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음, 그 첫 번째 인터셉션이 사실 가장 좀 아쉬웠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7점 차의 리드를 이제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기회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경험 부족이었다고 봐야겠죠. 포스다운까지 이제 몰린 상황에서 어찌어찌 이제 패스를 시도를 했지만 결국 상대 수비에게 좀 인터셉션을 당하면서 이제 그대로 경기가 끝났는데, 윌 레비스가 이제 지난 시즌에 뭐 한 절반 정도? 0.5 시즌 정도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올해부터는 좀 풀타임 쿼터백으로 이제 주전으로 좀 자리를 잡아주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첫 경기 퍼포먼스는 좀 실망스러웠다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그 풋볼 IQ가 낮아서 생기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야, 물론 이제 그 저도 이제 선수 출신이 아니니까 너무 이제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그 캘럼 윌리엄스가 이날 경기 내내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생각하면 차라리 공을 주는 게 더 나은 선택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좀 어, 상황을 읽지를 못한다라는 느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음. 근데 저는 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이날 윌 레비스도 경기 내내 퍼포먼스가 좋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 이게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음, 물론 뭐 팀의 승리가 이제 최우선 목표이지만 음. 지금 내가 못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 개인의 퍼포먼스도 좀 끌어올리고 싶은 욕망이 저는 사람이라면 있을 수밖에 없다. 예. 음,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업으로 삼고 있는 이제 게임을 가끔씩 해봐도 그런 생각들이 가끔씩 들 때가 있거든요. 그쵸.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이기는데 내 퍼포먼스가 좋지 않으면 그래도 뭐라도 하나 그 내 족적을 남기고 싶은 그 욕망이 굉장히 강하게 들더라고요. 물론 사실은 저는 이제 그것만 하면 되는데. 네. 예, 그 앞으로 나가지만 않고 그냥 뒤에만 있어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참기가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있더라. 예, 그래서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제3자 입장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좀 냉정한 충고를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점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음.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이트리어츠와 벵갈스의 경기. 16대 10으로 이제 패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참, 일단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벵갈스를 개막전 상대로 만나게 된 건, 이 패트리어츠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불운했다. 벵갈스 팬들도, 페이트리어츠 팬들도 서로 원하는 결과를 가져가진 않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가 뭐 맷 주던도 트레이드로 보냈고 이제 1라운드에 뽑은 쿼터백을 레드 셔츠를 입히는 시즌이잖아요. 그럼 사실상 올 시즌은 성적이 나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레드 셔츠를 입힌 쿼터백에게 시간을 조금 더 주고 그리고 다른 포지션에 뛰는 젊은 선수들이 경험치를 먹고 성장을 하고 내년 1라운드 1번 픽 혹은 1번 픽에 가까운 픽을 가져가는 게 올 시즌 패트리어츠의 목표일 거란 말이에요.
뭐 이게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너무 잔인하게 1주차부터 알려주는 그런 경기가 돼서 굉장히 좀 서운했고 사실 이제 좀 그 승리를 당했다라고 봐야겠죠. 배츠 입장에서는. 이날은 이제 물론 이제 라몬드레 스티븐슨 선수가 120야드의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뭐 브리셋은 이제 브리치 쿼터백 다운 그 퍼포먼스를 또 평범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제럿 메이어 감독이 이제 영감님한테서 물려받은 견고한 수비 이 수비가 또 제 역할을 해주면서 뭐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일단 뭐 제럿 메이어 신인 감독이 데뷔 전에 승리를 거둔 건 또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사실 이제 그 벵갈스가 어 최근 몇 년 동안의 KT 위즈 같은 느낌입니다. KT 위즈가 최근 몇 년 동안 시즌 초반에 굉장히 슬로우 스타트를 하다가 음, 여름이 되면서 갑자기 하이브를 받으면서 성적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어떤 흐름을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벵갈스도 사실 프리시즌 게임에 주전 선수들이 뛰지 않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 감각이 조금 더 늦게 올라와서 최근 몇 년 동안의 흐름이 슬로우 스타트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었었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개막전부터 이 벵갈스를 만나는 건 패트리어츠로서는 참 좋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고 벵갈스는 또 인제 그 부상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티 히긴스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오지를 못했었죠. 그리고 인제 자말 체이스가 그 계약 연장 부분 때문에 훈련에 거의 참가를 안 했습니다. 물론 홀드아웃을 하다가 인제 "너 경기엔 뛰겠다." 하면서 나왔지만 일 컨디션이 100%가 아니었던 걸로 보였고 그리고 인제 그 경기 중에 나왔던 그런 미스플레이들 있잖아요. 특히 인제 2 쿼터 막판에 터치다운 취소되고 나와서 그 테나 허드슨이 엔드존 바로 앞에서 펌블하는 장면. 그러면서 이제 공격권 넘겨줬던 부분. 그리고 그 펀트 리턴 상황에서 그 펀트 리터너 찰리 존스 선수의 펌블 로스트. 이 두 개의 펌블이 결국은 이제 경기를 넘겨주는 그런 요인이지 않았나. 좀 벵갈스도 불운했고 패트리어츠도 불운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벵갈스는 사실은 AFC 북부지구의 어떤 구도가 굉장히 지금 강팀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실 패트리어츠 같은 팀은 이제 무조건 잡고 갔어야 되는 일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뭐 개막전을 패배로 시작한 것도 기분이 나쁘겠지만 시즌 후반부에 가서 이 두고두고 이 패트리어츠에게 당했던 1패가 순위 싸움에서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아마 저희로서도 그럴 것 같아요. 시즌 막판으로 갔을 때 이 당했던 1 승이 두고두고 이제 1 라운드 1번 픽 싸움에서 좀 불리한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벌써부터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휴스턴과 콜츠 경기로 좀 넘어가 보면 29대 27로 이제 휴스턴이 승리를 거뒀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2013 시즌 이후에 인제 개막전 승리가 없는 콜츠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네. 이번 시즌 또 이제 야심차게 홈에서 이게 이 개막전 연패 기록을 끊기 위해서 또 상당한 그런 동기부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지구 우승팀이었던 휴스턴을 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내년에도 이 이야기를 해야겠죠. 네, 또 콜츠의 이 긴 개막전 연패 기록. 그래서 올해는 또 끊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얘기를 또 녹음기를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콜츠로서는 이제 부상에서 복귀한 이 쿼터백, 앤서니 리차드슨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일단은 가장 궁금한 게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물론 이 콜츠가 뭐 경기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앤서니 리차드슨이 부상 없이 1쿼터 첫 스냅부터 경기 종료까지 필드 위에 건강한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음. 그래도 참 반가운 뭐 결과를 떠나서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사실 리차드슨이 작년에 이제 4경기를 뛰고 이제 시즌 아웃이 되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 공격 스냅에 100% 참여했던 경기는 몇 번이었냐 하면 사실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나머지 세 번은 뭐 시점이 좀 달랐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부상의 정도가 달랐을 뿐이지,
결국에는 크고 작은 부상으로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리차드슨 입장에서는 커리어 두 번째 경기 완주를 했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이제 그런 게임이었고, 사실 상대 러싱 공격을 이제 수비가 거의 막아주지를 못하면서 공격 점유 시간이 딱 20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3분의 1밖에 되지를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차드슨도 이제 과감한 러싱 공격으로 뭐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장면도 있었고, 뭐 패스 성공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50%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 적은 패스 성공 횟수 치고는 굉장히 많은 전진야드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9번의 패스 성공으로 212 패싱 야드를 기록을 했으니까 그 하나하나의 플레이는 꽤나 좀 뒷볼이 많았다. 상대에게 좀 큰 타격을 주는 그런 패싱 공격들이 또 꽤나 여러 번 있었다라는 또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앤서니 리차드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의 고점을 조금 증명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은데, 이게 어 슈퍼 플레이로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인제 승리를 하는 또 마움스식의 운영이 있는가 하면, 아주 화려하지 않지만 따박따박 야드를 따 나가는 탐 브레이디 같은 그런 운영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어 마홈스가 그렇게 인제 그 극찬을 받고 높은 평가를 받는 건 그런 운영을 하면서도 성공률도 높고 정확도도 높고 이런 플레이들을 가져가니까 높은 평가를 받는 건데, 매번 슈퍼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이제 안정적인 부분을 꾸준하게 가면서 계속해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앤서니 리차드슨이 쪼끔 더 보여줘야 되지 않나, 남은 시즌들 동안.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날 리차드슨의 어떤 하이라이트 클립을 모아보면 굉장히 멋진 장면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 그거는 정말 하이라이트고, 이 경기를 치르다 보면 그보다 훨씬 많은 스냅들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안정적으로 이제 그 게임을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들도 갖춰야만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된 상황에서 슈퍼 플레이가 이제 몇 번 동반이 됐을 때 그것이 상대와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 이제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리차드슨이 이제 자신의 저점을 좀 높이는 작업들도 좀 슬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텍산스는 이제 새로운 이적생들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음. 신시내티에서 데려온 조 믹슨의 이제 활용도를 극대화한 것이 좀 가장 주요했던 경기였어요. 이날 이제 믹슨이 30번의 러싱을 통해서 159 야드, 터치다운 하나를 만들어내면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스테판 딕스 역시도 인제 빌스에서 트레이드로 건너왔죠. 딕스가 많은 야드를 전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6 개의 캐치로 또 2 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기분 좋은 텍사스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또 조 믹슨, 스테판 딕스 이렇게 인제 새로운 웨폰을 받게 된 CJ 스트라우드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이날 인제 또 그 루카스 오일 스타디움이 또 경기장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좀 컨디션을 보여줬습니다. 오프 시즌에 새롭게 좀 잔디를 교체하는 작업을 가져갔다라고 하는데, 어 지난 시즌에 사실 또 옌슨 리차드 선수가 부상을 입으면서 좀 이제 힘든 시즌을 보냈었잖아요. 어 이런 분들 아까 전에 인제 그 브라질 경기를 얘기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수들이 좀 부상을 당하지 않게 좀 관리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잭슨빌과 마이애미의 경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 20대 17로 이제 마이애미가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폭발적인 이제 원래는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대의 강점인 마이애미인데, 음. 이날 사실 전체적으로 공격진이 좀 고전을 하는 모습을 이제 초반에 보여주기는 했지만, 후반에 상대 실책들을 잘 이용해서 경기를 뭐 동점까지 끌고 갔고, 결국 이제 마지막 순간에 52야드짜리 끝내기 필드골로 짜릿한 역전승을 만들어냈던 돌핀스였습니다. 네. 이날 이제 타이리킬 선수가 출근하다가 좀 밟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과속으로 인해서 경찰에게 잡혀서 체포까지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날 인제 타이리킬 선수가 차 밖으로 끌려 나와 가지고
땅바닥에 이제 엎드린 채로 수갑이 채워지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인터넷에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타이릭 힐은 과잉 진압이다. 어, 잘못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타이릭 힐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타이릭 힐인데 나를 못 알아보고 수갑을 채워?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본인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어요. 네, 음. 내가 타이리 킬이든 아니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든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추후에 이제 더 공개된 그 영상을 제가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이 타이리 킬이 처음에 경찰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고 왜 이 차 밖으로 끌려 나와서 이제 엎드려서 이제 수갑까지 차게 됐는지 이제 그 과정을 좀 찍어 놓은 영상이 있어서 이제 그걸 봤는데 저는 좀 타이레킬에게 결국엔 좀 귀책 사유가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애초에 경찰이 이렇게 이제 창문을 두드리면서 창문을 내려봐라. 뭐 이제 그런 대화를 좀 시도를 했는데 내가 왜 뭐 창문을 내려야 되지? 왜 너는 왜 내 차 지금 창문을 이렇게 마음대로 두드리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걸면서 어떤 경찰의 이제 요구 혹은 요청에 이제 불응을 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찰도 이거는 말로 해서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이제 강제로 문을 열고 뭐 꺼내 와서 이제 진압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과잉 진압이었을지 몰라도 그 원인은 분명히 좀 타이레키를 제공을 하지 않았나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잉 진압이라고도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왜냐면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NFL 선수들이 뭐 총 갖고 비행기를 타러 갔다가 걸려 가지고 체포되는 음, 경우도 가끔씩 나오고 이게 실제로 총이 있을지 없을지를 경찰 입장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과잉 진압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진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인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인제 그 타이릭 힐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거에 대한 약간 괘씸함으로 그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과속을 한 건 본인의 잘못이고 그리고 경찰이 와서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얘기를 하자고 했을 때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제가 그 오늘 경기가 있어 가지고 저 경기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 좀 마음이 급해서 제가 밟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벌금 내겠습니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체포 안 해요. 네 이게 아 좀 본인의 어떤 그런 그 뭔가 디바적인 성향이 운전할 때도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이 경기 출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제 아마 금방 풀려나면서 경기장으로 출근을 했고 사실 타이레킬 입장에서 이런 이제 오프필드 이슈가 그것도 이제 경기 직전에 당일 오전에 이제 터졌다면 사실은 경기력에도 꽤나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3쿼터 막판에 이 80야드짜리 빅플레이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는 등 뭐 최고의 활약을 또 경기장 위에서는 또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 타이릭 힐이 그 경찰과의 어떤 의사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과는 별개로 또 선수로서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은 이제 세레머니로 그 손을 이렇게 뒤로 묶고 그 수감을 차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세레머니를 하면서 아마도 뭔가 자신의 억울함을 좀 표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글쎄요, 뭐 저도 그 나중에 공개됐던 그 비디오를 보기 전까지는 좀 타이리키를 약간 옹호하는 마음도 있었으나 그 영상을 보고 좀 그런 생각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잭슨빌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에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턴오버 그리고 이게 '여기서 왜 이걸 하지?' 싶은 이제 go for it 약간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후반전 득점이 없었고 결국 인제 역전을 허용을 하면서 시즌을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 뭐 트래비스 이티엔이 상대의 레드존 안에 들어가서 턴오버를 했던 부분 그리고 이 석점의 리드를 지키고 있던 4쿼터 첫 스냅에서
자기 진영 32야드 지점에서 고퍼릿을 시도를 하다가 공격권을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이제 그 뒤에 이제 돌핀스가 그 필드골을 실패를 하면서 실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 '경기 운영을 왜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플레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이제 go for it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뭐 당연히 여러 복합적인 뭐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뭐 가장 단순하게 보면 이기고 있을 때보다는 지고 있을 때, 그다음에 공이 자기 진영에 있을 때보다는 상대 진영에 있을 때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상식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리스크가 있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실패를 하면 펀트를 못하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공격권을 내주는 뭐 플레이이기 때문에 뭐 일단 당장 실점에 대한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뭐 원 포지션으로 지나 투 포지션으로 지나 어차피 지는 건 매한가지인데 한번 도박수를 걸어보자라는 좀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상황에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과 지금 다 정면으로 위배되는 그런 조건에서 이 고포렛을 했다? 예. 뭐 그중에 하나의 요소만 뭔가 뭐 정석과 벗어난다면 뭐 이런저런 뭐 다른 핑계들로 좀 이해해 줄 여지가 있겠지만 글쎄요, 이런 기본 원칙들을 여러 개를 무시한 이 고포렛은 좀 납득이 되기 어렵다. 예, 그리고 음 뭐 결과적으로 이거를 성공시킬 수 있는 뭐 확실한 아주 창의적인 공격 플랜이 있었다면 모를까. 뭐 그런 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이런 플레이들이 좀 아쉬움이 남았다라고 좀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팬서스와 세인츠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에서는 세인츠가 47대 1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경기 시작하기 전에 팬서스가 지는 게 너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큰 점수 차로 질 거라고는 사실 예상하기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음. 그 어려운 걸 팬서스가 또 해냈습니다. 아마 이번 개막 주차 16경기 중에 가장 점수 차가 큰 경기였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사실 팬서스 입장에서는 이제 데이브 카날레스 신임 감독이 왔기 때문에 이 지난 시즌에 좀 기대치에 많이 못 미쳤었던 이 브라이스 영 쿼터백을 얼마나 좀 성장을 시켜서 얼마나 준비를 시켜 와서 이제 2년차 시즌을 보내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었어요. 네. 뭐 아직 한 경기이긴 하지만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음. 펜서스는 이날 팀 전체 전진 야드가 200야드가 채 안 됐을 정도로 뭐 러싱도 안 되고 패싱도 안 되고 둘 다 안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브라이스 영이 이날 이제 그 세인츠의 코너백 알런테 테일러에게 3개 색을 얻어맞았는데 특히 이제 상대 후방에서 들어오는 패스러시에 굉장히 좀 취약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 디펜시브 라인의 핵심인 데릭 브라운까지 무릎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더 내려갈 때가 있을까 싶지만 '더 내려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주차 종료 시점 기준으로 뭐 리그 32개 팀의 파워 랭킹을 이제 만약에 선정을 해 본다면 아마도 펜서스가 최하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마 '이견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인츠 같은 경우에는 이 게리 쿠비악의 아들 클린트 쿠비악이 새로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커리어 첫 플레이 콜링을 했던 경기가 이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서 인제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성공적인 데뷔를 했습니다. 물론 뭐 상대가 펜서스였으니까 세인츠가 더 강한 팀들을 만났을 때도 이거에 준하는 아주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 검증은 안 됐다고 봐야겠죠. 근데 뭐 데릭 카라던가 엘빈 카마라, 뭐 라시드 샤이드 같은 뭐 공격 주요 옵션들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선수들이 무난하게 아주 상큼한 뭐 기록들을 만들어내면서 시즌을 출발했다라는 것이 일단은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28대 6으로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애리조나 카디널스, 시카고 베어스, 그리고 그린베이 패커스에 이어서 NFL 프랜차이즈 중에 네 번째로 창단 100주년을 맞게 된 뉴욕 자이언츠입니다. 기념으로 이제 이 센츄리 레드라는 이름을 가진 특별한 유니폼을 입고 이제 경기에 나섰는데 뭐 이게 굉장히 레트로한 유니폼입니다. 이게 1925년 팬츠, 33년의 저지, 그리고 이제 1938년에 헬멧의 디자인을 따서 이게 뭐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이 새 연도가 자이언츠 구단 역사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해였다고 해요. 25년이 이제 뉴욕 자이언츠가 창단을 했던 그런 연도고 1933년이 이제 자이언츠가 처음으로 NFL 챔피언십 게임에 진출을 했던 해입니다. 그리고 1938년은 자이언츠가 NFL 챔피언십을 차지했던 시즌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했던 해에 그런 이제 그 부분들을 따와서 이제 새로운 유니폼을 만들었는데 글쎄요. 이날 경기에서 눈길이 가는 건 유니폼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필드 중앙에 이제 보통 팀 로고들을 이렇게 새겨 넣는데 음. 여기에도 그 100주년 기념 로고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이언츠가 사실은 뭐 파란색으로 지금은 이제 대표되는 그런 팀인데 과거에는 이런 이제 빨간색 유니폼을 많이 입었었다라는 거를 저도 좀 이번 기회에 뭐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음. 자이언츠의 이제 100번째 시즌을 뭐 저도 진심으로 이제 축하를 뭐 풋볼 팬으로서 이제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런 이제 기념비적인 구단 역사에 좀 길이 남을 만한 순간을 어떤 자신들의 힘으로 좀 승리로 쟁취해내면서 뭐 기념비적인 날들을 좀 자축하는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에는 자이언츠의 지금 전력이 좀 많이 약해 보였습니다. 뭐 그나마 이제 그 올해 전체 6번으로 입단한 말링 네이버스가 좀 준수한 데뷔전을 치렀다는 거 정도가 자이언츠 팬들에겐 좀 위안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샘 다놀드가 바이킹스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첫 12번의 패스 시도를 모두 성공을 시키면서 사람들을 좀 놀라게 만들었고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0%에 가까운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정말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이런 안정감을 다른 선수도 아닌 샘 다놀드가 보여줬습니다. 글쎄요, 뭐 제츠 시절에 좀 익숙했을 이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의 경기여서 뭐 본인이 더 마음이 편했는지 뭐 그런 것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일반 팬들이 가지고 있던 이 다놀드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네, 아주 좋은 뭐 1주차 개막전을 보냈다라고 리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그 에런 존스 원래 이제 그린베이에서 뛰던 러닝백이 이번 시즌 지구 라이벌 바이킹스로 옮겨왔는데 100스크리미지야드를 넘기면서 네, 아주 인상적인 출발을 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수비도 이날 이제 12번의 쿼터백 히트를 만들어내면서 데니얼 존스를 굉장히 좀 많이 괴롭혔거든요. 사실 이제 다놀드가 예전에 이제 귀신을 보던 시절이 있었었죠. 어, 근데 그 느낌을 이제 데니얼 존스도 비슷하게 한번 받아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이제 그 약팀인 자이언츠와의 대결이긴 했습니다만 뭐 공수 모드에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만나는 나이너스 그리고 그 다음 주 3주 차에 텍산스와의 경기입니다. 이 두 팀 모두 다 이제 컨텐더 팀으로 좀 분류가 되는 팀들이죠. 이 팀들을 상대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와 LA 차저스의 경기입니다. 22대 10으로 차저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10년 만에 이제 NFL 무대로 돌아온 짐 하바 감독이 차저스에서 데뷔전을 치렀는데 이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차저스의 돌풍을 또 예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이 차저스의 오프시즌 행보를 좀 다루면서 아마도 러싱 공격의 비중을 상당히 높일 것이다라는 예측을 좀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차저스가 이날 경기에서 뭐 러싱과 패싱의 비율을 거의 1대1로 가져가면서 러싱 공격의 비중을 상당히 이제 높이는 그런 모습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가져갔는데, 작년에 이제 시즌 전체 지표로 보면
러싱 대비 패싱을 한 40%에서 50% 정도 더 했었던 그 패싱 비중이 이제 상당히 높았던 차저스였으나 짐 하바 감독이 오면서 좀 팀 컬러가 많이 바뀌게 됐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인제 그 부상 이력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영입했었던 제이키 도빈스가 이날 인제 61 야드짜리 빅플레이 그리고 46 야드짜리 빅플레이를 만들어내면서 10 번의 러싱 시도로 135 야드에 터치다운 하나를 만들어냈거든요. 그 정말 소위 말해서 인제 복권이 대박이 난 거죠. 물론 이제 그 아직 한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를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 선수의 연봉을 생각하면 남은 시즌 동안 한 두세 경기 정도만 이 정도의 활약을 해 준다고 해 하면 이미 몸값은 다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도빈스가 정말 뭐 넘버원 러닝백으로 이렇게 자리를 한 시즌 잡아준다면 뭐 짐 하바 감독의 플랜대로 공격이 이제 점점 더 수월하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차저스가 이제 2라운드에 뽑은 신인 리시버 레드 맥콘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날 이제 마찬가지로 데뷔전을 치렀어요. 근데 뭐 많은 야드는 아니었지만 그 수비 두 명을 그냥 아주 유연한 몸동작 뭐 일종의 페이크만으로도 수비 선수들을 제쳐내고 이제 엔드존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또 인상적인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저스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좀 보강한 이런 공격 무기들이 첫 경기에서 만족스러운 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음. 레이더스는 역시나 이제 공격 쪽에서의 파괴력이 좀 아쉬운 모습이었죠. 조시 제이콥스가 인제 이탈을 한 상황에서 알렉산더 매티슨이 31 야드짜리 리시빙 터치다운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경기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었고 가드드 민슈도 사실 인제 조이 보사와 칼릴 맥에게 좀 눌리는 듯한 인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날도 두 개의 인터셉션을 던졌죠. 어 제가 좀 이 가드니 민슈 선수에게 기대하던 그런 모습은 또 아니었었는데 레이더스 팬들 역시도 인제 가드니 민슈를 보면서 '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다소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10대 16으로 뒤지고 있던 이 4쿼터 7분여를 남겨둔 상황에서 상대 진영 43 야드 지점에서 이제 포스 앤 원 상황을 이제 레이더스가 마주를 했었어요. 근데 역전이 필요했던 상황이고 뭐 포스 앤 원이니까 1 야드만 전진하면 뭐 퍼스트 다운 갱신이 또 가능했죠. 그리고 어쨌든 실패를 하더라도 이제 상대 진영에서 뭐 공격권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토니오 피어스 감독은 이제 펀트를 선택을 하면서 상대에게 이제 공격권을 내줬고 물론 뭐 상대 진영 8 야드 지점에 아주 좋은 펀트가 나오면서 이제 핀을 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결국에는 차저스가 92 야드 터치다운 드라이브로 뭐 쐐기점을 좀 내는 이제 그런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레이더스 입장에서는 이때 그냥 공격 시도를 한번 해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후회가 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이제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마 그 선택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순간의 선택이 또 경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항상 늘 많이 있겠죠. 뭐 그런 걸 떠나서 저희는 사실 인제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쪼끔 저 '의사 선택이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제 덴버 브론코스와 시애틀 시혹스의 경기입니다. 26대 20 으로 시애틀 시혹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덴버의 신인 쿼터백 보 닉스의 인제 NFL 데뷔전이기도 했던 경기였고 그리고 마이크 맥도널드 시애틀 신임 감독의 데뷔전이기도 했었죠. 네. 이 경기에서 인제 시애틀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양 팀 합쳐서 인제 46 득점이 나왔으니까 인제 적은 점수는 아니었습니다만 경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인제 수비가 공격을 좀 압도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양 팀 합쳐서 이제 턴오버가 5개나 나왔으니까 뭐 보는 입장에선 다소 좀 어수선하다라는 좀 정돈이 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 경험 있는 쿼터백을 가지고 있었고 또 스킬 플레이어진들의 어떤 역량에서 조금 더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시애틀이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승자가 됐고 덴버도 사실 20득점을 하기는 했는데 그 내용을 좀 뜯어보면 수비진에서 세이프티를 두 개나 유도하면서 일단 4득점을 했고 또 수비와 스페셜 팀에서 이제 턴오버를 유도를 하면서 상대 레드존에서 공격을 시작했었던 뭐 거의 그냥 점수를 내라고 이제 떠먹여줬던 드라이브가 이제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 두 번을 모두 그냥 필드골로 좀 뭐 재미없게 좀 마무리를 하면서 또 6점을 득점을 했었던 덴버였으니까 이 10점을 제외를 하면 이 보닉스와 공격진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냈던 것은 결국 10점 뿐이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음, 같습니다. 네. 오닉스가 이날 이제 40번이 넘는 패스 시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결과값이 138 패싱 야드에 두 개의 인터셉션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전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이제 패스 성공이 뭐 스크린 패스, 뭐 덤퍼 패스 약간 이런 패스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는 좀 경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신인이니까 아직 한 경기밖에 안 뛰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조금 이제 무리한 패스를 하다가 인터셉션을 당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두 개 인터셉션 모두 뭐 상대의 수비의 어떤 슈퍼 플레이에 의한 인터셉션이었다기보다 그냥 숫자 싸움에서 불리한 공간으로 보닉스가 던지면서 생긴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들이라는 음, 생각이 조금 더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어쨌든 이 루키 쿼터백이 프로그레션을 읽고 뭔가 정확한 뭐 확률 높은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좀 긴장된 상황에서는 잘 되지를 않았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음.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진이 계속해서 보닉스를 압박하는 데 성공을 했고 이제 케네스 워커가 또 경기 후반에 폭발을 하면서 상대와의 격차를 벌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이크 맥도날드 감독이 이제 상대 쿼터백이 짧은 패스를 많이 시도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수비 플랜을 짰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잘 들어맞아서 상대 공격을 좀 수월하게 억제를 할 수 있었고 마지막 승리를 확정짓는 퍼스트 다운을 갱신하는 그런 장면도 보시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좀 과감한 의사결정을 어 가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믿어주는 그런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6점 앞선 이제 2분여를 남겨둔 시점이었는데 서드 앤 식스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러싱 공격을 한번 해보고 뭐 퍼스트다운 갱신이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이제 상대의 그 하나 남아있었던 타임아웃을 소진하면서 뭐 펀트를 통해서 뭐 핀을 하고 이제 뭐 마지막 수비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보수적이고 좀 더 안정적인 의사결정일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음, 시애틀이 과거 피트 캐롤 감독이 있던 시절과 비교해서 이제 조금 더 과감한 뭐 그런 플레이 콜들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일단 첫 경기에서는 좀 좋은 결과값으로 나타났다는 생각이 좀 들고 스페셜 팀에서 뭐 리턴 미스를 하는 장면이라던가 그러니까 자신의 엔드존에서 이제 플레이를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페널티를 하면서 뭐 그대로 세이프티를 내준다던가 이런 장면들은 글쎄요 뭐 덴버와의 경기였으니까 뭐 그런 장면들을 범하고도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시애틀이 앞으로 만나게 될 그런 좀 플레이오프권에 있는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지를 않아야 한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경기는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기입니다. 33대 17로 카우보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이날 경기는 이제 탐 브레이디의 해설 데뷔전이었던 경기이기도 하죠. 저는 그냥 쏘쏘하다, 뭐 무난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좀 궁금합니다. 기사를 통해서 좀 보니까 브래디가 좀 긴장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라는 뭐 현지 뭐 매체들의 평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역대 최고의 뭐 쿼터백이라고 불리는 브래디도
또 어떤 새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이 방송에서는 또 긴장을 하는구나, 네, 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경기 자체는 브라운스가 워낙 경기력이 좋질 않았죠. 그러면서 카우보이스가 좀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디셔 왓슨 선수가 경기력이 부상 이후에 아직까지는 좀 돌아오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패스 성공률도 이날 뭐 50% 조금 넘겼고 인터셉션도 또 두 개가 있었거든요. 지난 시즌은 이제 어깨 부상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씻어내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고 아시는 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그 몇 년 전에 마사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 지난 월요일에 또 한 번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고소는 이제 이번에 당했지만 그 마사지 사건이 있었던 시기와 이번에 고소를 당한 이제 성폭행 건이 있던 시기가 겹칩니다. 어, 뭐 성폭행 이슈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그 피해자 쪽에서 민사 소송을 했다고 해요. 뭐 일단 이제 뭐 피해자 쪽에서는 이제 배심원을 대동한 그런 재판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이제 가봐야 아는 부분이겠죠. 그거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제가 궁금한 부분은 리그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연장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서에 브라운스가 추가적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 부분이 또 더 있을 시에는 계약을 하겠다라는 그런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을 했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기사로 나오진 않았었는데 저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음. 그러니까 드셔너스만 잘하면 이번 시즌 브라운스의 전력은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로 브라운스 프리뷰를 좀 마쳤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아직 한 경기밖에 치르지 않은 시점이지만, 저희가 이제 가장 우려했던 그 왓슨의 어떤 몸 상태, 뭐 컨디션, 폼,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뭐 기대감보다는 이제 실망감 혹은 우려감이 더 많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가뜩이나 경기가 안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이제 오프필드 이슈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왓슨 입장에서는 좀 자신의 폼을 끌어올리기가 쉬운 환경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들도 좀 비슷합니다. 일단 닉첩 선수의 빈자리가 좀 크게 느껴지기도 했었고 데이비드 은조크 선수가 이날 발목 부상으로 전반전에 이탈을 했습니다. 2주차 잭슨빌과의 경기에 또 결장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후안 소닐 역시 이제 종아리 부상으로 IR에 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부상자가 계속해서 좀 쏟아지고 있는 브라운스인데 이게 향후 일정이 제규어스, 자이언츠, 레이더스, 커맨더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정 자체가 빡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상자가 있는 상황에서 약팀들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 팀들을 상대로 좀 좋은 성적을 거둬야 나중에 이제 주전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 또 플레이오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카우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개막전 승리에 대해서 이진만 사장님이 굉장히 또 기뻐하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덱 프레스캇의 연장 계약에 대해서는 아마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프레스캇이 이제 개막전을 앞두고 4년 2억 4천만 달러 연장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NFL에도 이제 연 6천만 달러짜리 선수가 이제 최초로 등장하는, 뭐 나름 굉장히 좀 기념비적인 일이 아닌가 싶어요. 문제는 보장 금액이 2억 3,100만 달러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사실 이제 제리 존스 영감님이 밀당은 하지만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좀 큰 계약을 프레스카드에게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이카 파슨스가 올해 벌써 4년 차잖아요. 5년 차 옵션 실행을 했고 이제 올 시즌이 끝날 때쯤에는 연장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뭐 CD램과의 계약 자체도 그 뒤에 보이드 이어가 한 3년인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사람이 보면 댈러스는 혹시 셀러리 캡을 또 따로 적용받나? 여기 인기팀은 다른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연장 계약을 계속 맺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세인츠의 현재 모습이 댈러스의 미래가 아닐까라는 우려가 조금 됩니다. 음. 뭐, 지금 당장은 뭐, 그게 큰 티가 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연봉을 보통 뒤로 미루기 때문에, 몇 년 후에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일종의 뭐, 빚더미로 댈러스의 캡 스페이스를 좀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계속해서 좀 쌓아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뭐, 닥 프레스캇이 사실 마홈스처럼 뭐, 팀을 우승으로 지금 여러 차례 이끌고, 뭔가 리그의 대표 얼굴격인 쿼터백이 현재로서는 아니잖아요. 그냥 음. 리그를 대표하는 인기팀의 주전 쿼터백이라는 명칭이 조금 더 지금 어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닥프레스까지 지금 뭐 아주 어린 뭐 20대 중반의 나이도 아니고 어느 정도 더 이상의 뭐랄까요, 뭔가 고점을 뚫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그 너머에 뭔가 더 좋은 퍼포먼스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뭐 거액의 장기 계약, 그다음에 이제 상당수가 보장액으로 설정되어 있는 이런 계약을 했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좀 기대감보다는 좀 우려가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음. 일단 그리고 이제 그 댈러스가 물론 잘해서 이기긴 했습니다만 이게 클리블랜드 브라운스가 정말 못했기 때문에 더 잘해 보이는 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클리블랜드가 그냥 못했는지 아니면 정말 못했는지 아니면 어 아무튼 더 많이 못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댈러스가 어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조금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 혹은 그다음 경기 정도까지는 댈러스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워싱턴과 템파베이 경기인데 음. 37대 20으로 템파베이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감독과 주전 쿼터백이 이제 모두 바뀌었던 워싱턴이 큰 변화가 없었던 템파베이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템파베이는 지난 시즌에 이제 예상외의 지구승을 차지했던 팀이 그 어떤 강력함이 뭐 잠시의 어떤 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었으면 좀 증명해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대결이었는데 글쎄요. 일단은 그 수비 전문가 댄 퀸이 온 커맨더스의 수비진이 크게 개선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날 승부의 가장 큰 뭐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음. 그나마 좀 고무적인 부분은 이제 신인인 제이든 데니얼스가 자신의 장점인 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두 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포함해서 88야드를 직접 달렸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경기 내내 턴오버도 하나도 없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높은 평가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댄킹 감독은 제이든 데니얼스가 이날 러싱을 16번을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패싱 게임에 대한 비중을 좀 높여달라라는 주문을 했다 그래요. 음. 저도 이 제이든 데니얼스의 뭐 라이브 경기는 이제 처음 봤는데 역시나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좀 우려했던 대로 프레임이 정말 얇기는 얇아요. 그러니까 지금 음. 피지컬 괴물들이 뭐 득실되는 이 NFL 무대에서 약간 뭐 고등학생이 좀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뭔가 뭐 팔도 굉장히 얇고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슬림한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보는 제가 좀 글쎄요 좀 조심스럽다고 해야 되나? 음. 저렇게 뭐 잘 뛰고 뭐 패스도 과감하게 하고 이런 것들 다 보기 좋은데 이거 한번 좀 태클 심하게 당하면 좀 크게 다치겠는데라는 좀 느낌이 들 정도의 프레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댄킨 감독도 이에 대한 좀 우려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베이커 메이필드가 지난 시즌을 기점으로 완전히 좀 다른 선수가 됐잖아요. 이날도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패서 레이팅을 기록을 했고
하이즈먼 트로피 수상자 출신의 또 쿼터백 맞대결이기도 했잖아요. 그 맞대결에서 또 자신이 선배로서의 품격을 좀 뽐내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이날 패스 성공률이 80% 그리고 280 패싱 야드에 턴오버 없이 터치다운만 4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크리스 가딘, 마이크 에반스, 라샤드 화이트에게 가는 패스는 20번 중에 19번을 성공을 시켰거든요. 역시나 이제 이 손발이 맞는 선수들과의 찰떡 호흡까지도 과시를 했었던 베이커 메이필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즌 개막전을 이제 훌륭하게 치러낸 벅스였고, 문제는 이제 다음 주겠죠. 예, 지난 시즌 디비저널 라운드에서 자신들을 이제 탈락시켰던 라이언스와의 복수전을 좀 앞두고 있는 템파베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든 뭐 이기고 싶은 생각이 좀 강할 것 같은데 그것과는 별개로 부상자들이 좀 이날 많이 나왔던 거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 시즌 퍼스트 팀 올프로에 선정이 됐었던 세이프티 앙투안 윈필드 주니어가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뭐 최소 2주 정도의 결장이 좀 확정적이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고 코너백 이 브라이스 홀도 좀 시즌 아웃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의 또 이제 큰 부상을 당한 것들이 벅스에게는 굉장히 좀 악재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세컨더리 쪽에 뎁스가 좀 얇아지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패싱 공격이 굉장히 날카로워진 디트로이트에게 꽤나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약간 이런 우려도 좀 들었던 네, 그런 부상 소식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선데이 나이트 풋볼이었죠. LA 램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연장 승부 끝에 26대 20으로 라이언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지난 이제 플레이오프 이후에 약 9개월 만에 다시 맞대결을 펼치게 된 램스와 라이언스였는데요. 램스가 다시 한번 라이언스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참 스태포드가 이제 두 번째 친정팀 방문이었는데 이 두 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했기 때문에 경기 끝나고 또 기분이 참 묘했을 것 같아요. 음. 뭐 전체적으로는 두 명의 쿼터백 모두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긴 했습니다. 이제 램스 같은 음, 경우에는 이제 오라인의 부상자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오라인이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스태포드에게도 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네. 주전 레프트 태클 이제 알라렉 잭슨 선수가 두 경기 출장 정지를 받으면서 이제 못 나오고 있죠. 근데 거기다 라이트 태클 럽 헤이븐스타인도 지금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이 경기에 이넥티브가 되면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중에 백업 태클 존 오투붐이 발목 부상 입었고 레프트 가드 스티브 아빌라가 무릎 부상을 입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IR에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오라인이 조금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이제 램스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깜짝 활약을 보여줬던 이제 올해 2년 차를 맡게 된 와이드 리시버 푸카나쿠아 선수가 경기 도중에 오른쪽 무릎 부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또 IR에 올랐기 때문에 최소 4주 동안은 결장을 할 예정이고요. 램스 역시도 이제 부상가 계속해서 쏟아지다 보니까 시즌 초반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이제 쿠퍼컵이 좀 자신의 몫을 해줬던 부분은 그중에 좀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 디트로이트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 제라드 고프가 이제 상대의 압박이 좀 강하게 들어왔을 때,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플랜 A가 뭐 작동하지 않았을 때, 여전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음. 뭐 와중에 샘 라포르타 그리고 아몰라 세인 브라운 이런 선수들 역시도 뭐 지난 시즌의 활약을 생각을 하면 좀 기대 이하의 모습이었고 그나마 제이미스 윌리엄 선수가 이날 이제 121야드 터치다운 하나 기록을 하면서 활약을 했던 부분 그리고 데이비 몽고메리가 연장전에서 게임 슬링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부분이 어, 그나마 이제 고무적인 것 같고 뭐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선수단 미팅을 할 때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긴 건 이긴 거다. 뭐 완벽한 경기력은 아니었지만 뭐 이긴 건 이긴 거고 뭐 한 경기 한 경기 나아가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말 그대로 이제 100%의 경기력은 아니었습니다만 개막전 승리라는 결과를 얻어왔으니까 뭐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라이언스가 만족하면 시즌을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그의 어떤 강팀이라 할지라도
정규리그에서 매번 뭐 100점짜리 경기력으로 뭐 승리를 거두는 것은 아니에요. 뭐 때로는 이제 패하는 경기들도 있고 승리를 하더라도 뭐 소위 꾸역승이라고 하죠. 예. 뭔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뭐 어찌저찌 뭐 돌고 돌아 이제 뭐 승리를 거두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이런 소위 꾸역승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결국에는 강팀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도 해요. 예. 음, 모든 팀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100%잘 작동한다면 뭐 다들 좋은 모습으로 승리를 할 수 있는 플랜들은 다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플랜들이 잘 작동하지 않았을 때도 어찌 힘들게라도 1승을 이제 추가해낼 수 있는 어떤 마지막 순간에서의 어떤 끈기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즌 전체로 보면 성적이 좀 좌우가 되기 때문에 디트로이트는 이제 뭐 자신들의 목표 대비 이제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일단 위안을 삼고 다음 주에 더 나아진 경기력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기로 넘어가 보죠. 뉴욕 제츠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입니다. 32대 19로 나이너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제 또 이 카일 셰너한 그리고 카일 셰너한 밑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로버트 살라 두 감독의 감독끼리의 맞대결이었거든요. 네, 이 경기에서 또 카일 셰너한이 승리를 가져갔고 뭐 경기 내용만 보면 좀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에런 로저스의 또 고향 사랑이 나왔던 그런 경기였고 심지어 나이너스는 이날 이제 CMC가 없는데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선수는 역시 이제 조던 메이슨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선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간편하게 드리자면 조지아 텍을 나와서 2022년에 언드래프티드 FA로 나이너스에 합류를 해서 CMC, 일라이저 미첼 뒤에서 서드 스트링 러닝백으로 뛰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백업의 백업이었는데 이날 이제 종아리 부상으로 빠진 이제 크리스천 맥카프리를 대신해서 선발로 나서게 됐고 28번의 캐리로 147야드의 터치다운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 보면서 마션 린치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뭐 다재다능한 이 크리스찬 맥카프리에 비해서 이 조던 메이슨은 좀 고전적인 파워백 유형의 선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날 이제 메이슨이 공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8명 이상의 수비수가 이제 박스를 채우는 비율이 한 절반 정도 됐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번 1주차에 나선 모든 러닝백 중에 이제 가장 높은 비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견제를 많이 받았고 굉장히 박스가 타이트하게 채워져 있어서 러닝백 입장에서 그거를 원활하게 뚫고 많은 야들을 전진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퍼포먼스를 냈다는 거는 분명히 더 가산점을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라인맨들의 도움도 있었기에 이런 성적이 나왔겠습니다만 이날 조던 메이슨이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대단하다라는 말로도 좀 모자랄 정도였어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물론 제치의 런 디펜스가 그만큼 좀 너덜너덜했다. 이것도 이제 좀 덧붙여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뭐 메이슨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약을 한다는 보장은 사실상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첫 기회를 아주 잘 살려냈기 때문에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이 크리스찬 맥카프리의 복귀 시점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아도 되지 않을까? 네, 음, 정말 100% 컨디션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 메이슨이 좀 잘 버텨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나이너스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 뭐 복귀를 한 이유로 따져도 사실 이제 작년에 가장 많은 캐리를 갖고 갔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히트도 많았을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관리 차원에서 좀 스냅을 나눠 갖게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날 이제 수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경기 초반에 좀 점수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나이너스의 프런트 세븐이 정말 압도적인 런 디펜스를 보여주면서 제체 런 게임을 그야말로 봉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는 프레드 워너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너가 이날 또 1쿼터부터 이제 펌블 유도도 하나 만들어내면서
또 팀의 승리에 공헌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의 수비가 얼마나 또 강력한지를 경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이너스의 공격 1옵션이 이제 크리스찬 맥카프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맥카프리가 빠진 상황에서도 꽤나 이번 시즌에 이제 난적 다크호스로 평가를 받는 제츠와의 경기를 이렇게 쉽게 이겨냈다는 거는 그만큼 나이너스가 대권에 정말 가까운 네, 강팀들 중에서도 뭐 강팀이라는 평가에 어울리는 뭐 그런 경기력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로저스 같은 경우는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이너스만 만나면 작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날도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부상 복귀전이었는데 하필 또 나이너스를 만나서 중간에 이제 타이로 테일러로 교체를 당하는 그런 수모도 겪었거든요. 아마 이제 에런 로저스에게는 굉장히 좀 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이 2년간의 개막전이 아닌가. 이적하자마자 이제 첫 번째 개막전에서는 네 번의 스냅 만에 부상을 당해서 시즌을 날렸고 두 번째 개막전에서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던 형태로 경기를 패배를 당했고 정말 2년 동안에 또 개막전이 쉽지만은 않았던 에런 로저스였는데 사실상의 첫 번째 시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료들과 조금 이제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어, 그 에런 로저스가 지난 시즌에 이적을 한 이후에 아킬레스건 부상을 입고 그 부상에서 회복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요. 네, 그 다큐멘터리가 12월 17일 넷플릭스를 통해서 또 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그때까지 로저스가 좀 건강하게 그린베이에서 좋았던 시절의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어야 그 다큐멘터리도 좀 더 흥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수비 쪽에서는 이 핫산 레딕이 지금 홀드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에 이제 나서지를 않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아주 높게 평가했던 제츠의 어떤 수비 파괴력이 좀 저하되는데 분명히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32대 19로 나이너스가 승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코어리감이라 그러죠. 이제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던 점수가 이제 기록이 되는 거를 또 얘기를 하는데 이게 NFL 역사상 또 처음 나온 점수 중 하나라고 해요. 32대 19로 끝났던 경기가 역대 단 한 번도 없었고 이게 NFL 역사상 1085번째로 새롭게 이제 기록이 된 스코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포인트 컨버전 시도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형태의 득점들이 좀 많이 생기는 거죠. 네, 뭐 음, 7점 대신 8점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새로운 스코어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1주차에 펼쳐졌던 16경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뭐 저희가 항상 이제 좀 어, 전 경기를 다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또 딥하게 다루기는 좀 어려운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혹시 빼먹은 부분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풋볼도 또 그 추석 연휴 기간에 이제 2주차 경기들이 쭉 펼쳐지잖아요. 네, 그래서 풋볼과 함께 또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를 응원을 하겠고, 저희도 2주차 경기들이 끝난 후에 리뷰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